민진홍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지금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 부교수이십니다. 민진홍 교수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강의로 되게 유명하시고요. 되게 깊은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수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거는 아마 이것도 중환자실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령 카디악 어레스트 후에 이런 프로그노시스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충남의대 응급의학교실에 있는 민진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어레스트 환자에 있어서 어떻게 프로그노시스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 2020년 그 아하 가이드라인 저희 나라에서 뭐 KACPR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미징을 통한 우리 프로그노시스를 보는 방법에는 크게 CT하고 MRI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바이오마커라든지 아니면 EEG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CT하고 MRI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C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시자마자 브레인 헤모리지라든지 다른 투머라든지 이거를 룰아웃하기 위해서 먼저 찍게 됩니다. 하지만 MRI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수의 병원에서 MRI실이 응급실에 없는 경우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찍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지어진 병원이라든지 오픈한 병원들에서 보면은 응급실 내에 CT하고 MRI하고 특히 우리 CI 환자들을 위해서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동선이 가까운 데서 많이 찍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 일단 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좀 보면은 현재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일단 브레인 CT라든지 MRI 촬영 시간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CT는 24 시간 이내 그다음에 MRI는 24 시간 이후겠지만은 거기서 익스텐시브 아낙시팅 인저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디퓨즈하게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 하이폭시아 인저리가 있을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리티 그러니까 CT라든지 MRI 모델리티를 어떻게 좀 MRI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24 시간 이전 특히 우리가 TTM을 하기 이전에 찍어서 우리가 예후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브레인 CT를 저희들이 24 시간 이전에 특히 TTM 이전에 찍긴 하지만은 브레인 CT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효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하이폭식 브레인 인저리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BBB 블러드 브레인 바리어의 개념인데 일단 보시면은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이토톡식 이데마가 진행을 하고 후반에 바소제닉 이데마로 진행을 한다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토톡식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셀 자체가 이데마에 빠져 가지고 퉁퉁하게 불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바소제닉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베스월 자체의 디스럽션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BBB 디스럽션이죠. 디스럽션으로 인해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쪽 아니 스페이스 쪽으로 플루이드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소제닉 이데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사이토톡신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레인에서 그레이 매터나 화이트 매터 두 군데 다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CT에서 보는 것처럼 로우 덴시티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MRI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MRI 특히 DWADC, ADC에서는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보이게 되고 바소제닉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브레인 투머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화이트 매터 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ADC에서 봤을 때 이런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하이 시그널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가 왔을 때 특히 세레브럴 임팡이라든지 그러한 인저리가 왔을 때 코스를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사이토톡식 이데마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소제닉 이데마가 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전까지는 보통 이것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우리 그 피카스 환자에서 보면은 워낙에 하이폭시 인저리가 처음에 상당히 강하게 옵니다.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차례대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셀별로 이게 그 사이토톡신 이데마 오고 바로 바주되는 이데마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시간차에 따라 틀리지만 너무 센 경우에는 바주되는 이데마만 보이는 경우도 초반에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믹스된 패턴으로 저희들이 이미징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브레인 이데마 쪽으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브레인 CT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왔을 때 특히 해모리지가 없는 환자에서 어레스트 다음에 CT를 찍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브레인 CT라든지 요런 형태의 브레인 CT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이럴 마킹이 하나도 없고 이데마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보호자분이나 안 그러면 다른 그 과 선생님들한테 "이 환자는 안 깰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도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들. 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이런 CT를 봤을 때 이때는 환자는 코마 상태이지만은 이 사람이 깰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예후를 보일지 알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GWR 그레이 화이트 매터 레이쇼인데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은 이런 카우데이트 뉴 그레이 매터는 이제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와 푸타멘 쪽 그리고 화이트 매터는 코퍼스 칼로즘과 안 그러면은 그 인터널 캡슐의 포스테리어 림 쪽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PIC보다 CN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바로 뭐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텍스트적으로 노멀은 GWR 1.3 이상을 노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1.1 미만은 아주 시비한 브레인 이데마 그다음에 1.1에서 1.2는 뭐 마일드 이데마 그리고 GWR 1.2 이상일 때는 이데마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쭉 있다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푸어 프로그램에서 어떤 텍스트에는 1.2 미만이면은 24시간 내에 1.2 미만이면은 뭐 예후가 안 좋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1.18 미만이면은 예후가 안 좋다. 여기서는 1점인데 0.2 차이가 있죠. GWR 자체가 이런 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소수점 자리에도 상당히 좀 센서티브하게 좀 우리가 프로그노시스에 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뭐 뭘 그리는 건지 아시겠나요, 혹시? 파란색이 그레이 매터고 흰색을 제가 화이트 매터로 좀 표시를 했는데 아마 제가 단언컨대 여기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재는 것처럼 이런 함스필드 유니트 잴 때 이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재잖아요. 보통 우리 팍스 보면은. 크기를 똑같이 잴 수 있으신 분 있으면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자기는 1 센티면 1 센티 정확하게 잴 수 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없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그 바쁜 상황에서 뭐 전공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대충 재죠 뭐. 이만큼 재고 뭐 요렇게 재고 다 틀리게 잽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보면은 이 크기에 따라서 이게 민값이 좀 틀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소수점짜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건 세종 충남대병원 그다음에 충남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뭐 충북대학교 병원의 그 우리 한숨피드 유니트 그러니까는 그 0, 1, 2, 3, 4 이게 섹터별로 해 가지고 한번 한숨피드 유니트를 한번 다 재봤습니다. 다 재봤더니 프로포션이 병원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병원별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좀 조절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다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치화한 게 상당히 부정확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스탠다드이제이션 해서 표준화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저널을 좀 찾아보면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오자마자 찍었을 때의 CT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TTM이 끝난 다음에 찍었을 때 CT하고 비교를 해 보면 GWR이 초반에 찍었던 거는 AO ROC 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이폭시아가 뭐 익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상당히 AO ROC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저희 병원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보면은 이제 퍼스트 CT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CT 72시간 이후에 찍었던 CT하고 비교를 해볼 때
두 명의 라디올로지스트, 특히 유로 라디올로지스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일치율을 봤을 때 보면은 예, ICC 밸류가 이게 퍼스트 시티는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세컨드 시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MRI를 먼저 설명해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하이폭시아의 정도가 초반에 나타나는 게 다 틀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GWR 쟀을 때 이 부위, 특히 하이폭시아가 쪼끔은 나타나기 전 부위하고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치율이 이 두 라디올로지스트 간에도 이게 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72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하이폭시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하고 안 나타나는 부분이 확실히 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일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쪽 이 CT GWR에 대해서 또 다른 논문인데 보시면은 역시 첫 번째 CT 자체는 큰 효용성이 그러니까는 AORC 값도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예후를 바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면이 있고 추후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나 안 그래도 TTN 끝난 다음에 찍었던 CT에서 보면은 확실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첫 번째 그 CT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자마자 찍은 CT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그 GWR을 가지고 재는 게 상당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은 얘 봤을 때 자이럴 마킹 완전 없어지고 로우 덴시티로 보였을 때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퀀터테티브하게 그러니까는 아주 정량적으로 우리가 그 셀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복세를 가지고 좀 연구하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면은 전체 브레인 파렌카임 분의 이 여기서 보이는 이 CSF 볼륨을 재 가지고 만약에 브레인 이데마가 진행됐으면 이제 CSF 볼륨이 적어졌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봤는데 GWR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TTM 전에 찍었던 CT 가지고 해봤는데요. 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도 GWR이랑 그 정량적으로 그 CSF 프로포션이랑 큰 차이는 없었고 역시 AURC 값은 한 50 정도로 해 가지고 크게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초반에 우리가 예후를 알아야 될까? 예. 참 고민이죠,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런 고민이 있겠는데 보호자분이 맨 처음에 뭐부터 물어보나요? 뭐부터요? 맨 처음에 질문하는 거. 깨나요 전에 딱 먼저 질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그럼 저희는 얘기하죠. "심장은 뜁니다." 네. 근데 의식은 없습니다. 의식 없다고 딱 얘기를 하면은 보호자가 그다음에 물어보죠. "이 환자 깨나요? 아버지 깨나요?"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 봐야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MRI 같은 경우에 아마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아직 찍지 않는 병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니셜 MR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 쪽에서 많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이폭시아가 있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안 깹니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오늘의 강의의 주안점인데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까지 나온 논문들을 딱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얼리 MRI라고 사용을 안 하고 옛날에 저희들도 이제 논문을 내다 보니까는 리뷰어가 울트라 얼리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6 시간 이내 TTM 전에 찍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이제 울트라 얼리 MR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부터는 제가 울트라 얼리 DWI 또는 MR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그 딱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니셜 울트라 얼리 MRI 파인딩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24 시간 이후에 찍었던 MRI 파인딩이랑 보는 관점이 좀 틀립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디퓨즈하고 글로벌한 체인지가 있어야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물론 24 시간 이후에 찍은 거는 그러한 소견이 보여야지 우리가 예후가 안 좋겠지만은 이 울트라 얼리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온 걸 리뷰를 해 보고 저희 연구 결과도 봤을 때 보면은 초반에 이니셜에 하이폭시아가 진행된 사인이 있으면은 예 대부분 보면 다 어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뭐 제가 일하는 병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쳐온 병원들 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세팅이 되어 있는데 CT실 바로 옆에 항상 MRI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CT 찍고 바로 항상 MRI를 같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CT 찍고 이상이 없으면은 바로 MRI 찍고 이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동선을 한번 보시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중환자기로 딱 들어가서 예, 새로 지은 병원에 좀 새 겁니다. 새 거. 예. 병원 들어가서 예. 옆에 보면은 CT실이 있습니다. CT실을 찍고 예, 바로 나와서 MRI실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5 뭐 키 크신 분들은 한 5 발자국, 6 발자국은 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CT실 갈 때 뭐 요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MRI 찍는 시간 동안 환자가 바이탈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느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대부분의 응급의료 센터 가 보면은 보이는 게 이 MRI실에서 찍을 수 있는 예, 우리 세추레이션 모니터링 장비들도 지금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MRI실이라서 쓸 수 있는 벤틸레이터 장비도 지금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찍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디퓨전만 찍는 경우에는 뭐 3 테슬라짜리, 3 테슬라짜리 찍을 때는 보통 한 10 분, 12분 정도면 뭐 빠르면 한 8분 정도면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이 이니셜 울트라 얼리 디퓨전 MRI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게 4 가지 파인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 디퓨전상에서 6 시간 이내 찍었을 때 울트라 얼리에서 브레인 데스로 나오는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었고, 보면은 정상이냐, 안 그러면 일부만 좀 먹었느냐, 안 그러면 글로벌하게 먹고 있느냐, 안 그러면 다 먹었느냐. 이 4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2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디베이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예후가 안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디베이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요 케이스 정상하고 안 그러면 이게 쪼끔 예, 하이 시그널이 보이는 경우하고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깰까? 안 깰까?' 이런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CN이라는 거는 이제 그 코티칼 네크로시스인데 뭐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얘기하는 건데, 초반에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쪼금이라도 보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좀 보인다는 게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하이폭시아는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울트라 얼리에서는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특히 AUR가는 0.80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N수가 좀 적었던 논문이었고요. 뭐 예. 그리고 요런 식. 요런 거 요런 환자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디퓨전에서 이렇게 보이고 뭐 ADC 상에서는 뜨문뜨문하게 하이 시그널이 보이는 경우. 이 환자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72 시간 이후에. 예. 100% 입니다, 100%. 이렇게 다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초반에 하이 시그널이 쪼금이라도 보이는 경우는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72 시간 후에 한번 찍어 봤을 때, 특히 TTM 끝난 후에 찍어 보면은 완전히 글로벌한 하이폭시아 소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문들이 좀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 네. 요 경우가 제일 문제긴 한데,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크게 4 가지 코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4 가지 코스로. 이게 정상에서 그냥 정상으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정상에서 일부만 이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경우, 정상에서 뭐 코로나 라디안테나 일부만 좀 하이 시그널로 가는 경우하고, 글로벌하게 가는 경우. 위에 이 3 가지 경우는 환자분들이 CPC 1이나 CPC 2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예, 거의 CPC 4, 5로 해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눈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량적으로 또 이거를 판단할 수 없을까? 아까 전에 CT 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이제? 전체 파란카임 중에 우리가 CSF 볼륨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그거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인데, 어 그 우리 ADC에서 그 브레인 파렌카인 같은 경우에는 0 에서 1590 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0 미만이 뭐 3% 이상이면은 상당히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봤더니 이게 이니셜 때는 420 미만이 예, 3% 이상이니까 이게 안 좋더라, 이런 결과를 좀 보이고 있었고, 또 특이하게도 뭐 1090 에서 예,
뭐 85% 이상이면 안 좋더라 이런 결과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퀴즈를 좀 내보겠는데요. 예. 52세 남자 환자고 이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 벌쏘이신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이후에 바로 이제 어레스트가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CPR 한 20분 정도 하다가 내원을 하셨습니다. 오고 나서 어레스트 나서 한 63분 후에 찍었는데 보면은 하이 시그널이 군데군데 보이고 이미 이대마가 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72시간 후에 찍었더니 글로벌하게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초반에 이미 이런 하이 시그널이 보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이폭시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하이폭시아 강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봤듯이 예후가 안 좋은데 처음에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게 하이 시그널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하게 다 하이 시그널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해 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의 그 CPR 타임이라든지 하이폭시아의 강도를 한번 그 우리 CPR 타임으로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확실히 CPR 타임이 상당히 길고 CPR 타임이 길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레스트가 좀 오래돼서 ROC가 잘 안 된다는 것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긴 경우에는 확실히 글로벌하게 하이 시그널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글로벌하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하이 시그널이 일부라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디퓨전만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 해서 또 조사를 해 보고 뭐 저희 이것도 뭐 저희 기관에서 냈던 논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그 BBB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바소제닉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예 패스월이 이제 디스럽션 돼 가지고 디스럽션 돼서 이제 그 플루이드가 인터스티셜 플루이 아니 스페이스로 쫙쫙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 우리가 다이를 써 가지고 MRI를 찍어 보면은 '그런 게 좀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한번 MRI를 스터디를 좀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해 봤는데 보면은 확실히 그런 분들 BBB 디스럽션이 이미 이니셜이 시작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가 익스트라 바세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하이폭시아의 강도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익스트라 바세이션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고 아직은 이러한 논문들 같은 경우에 N수가 더 모여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런 그 BBB 디스럽션이 초반에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어 뭐 뭐 가는 길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건 뭘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넨스가 하나도 안 되죠. 브레인데스입니다. 브레인데스. 예. 브레인데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파렌카임에 이넨스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지오를 찍어 봐도 전혀 이넨스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MRI는 없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후를 잴 수 있는 MRI로 혹시 그 바이오마커 잴 수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MRI로도 바이오마커를 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MRI는 3 테슬라 이상이면은 100%다 이 바이오마커를 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그 병원의 그 요구에 따라 가지고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소아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이런 MR 그 MRS라고 그러죠. 예. 마그네틱 레졸런스 스펙트로스코피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어느 특정 지점을 우리가 타겟팅으로 해서 그곳에 그 바이오마커를 재는 건데 주로 재는 것이 어 NAA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콜린 이 두 가지를 많이 재고 있습니다. 예. 전체 대사량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브레인 속에 있는 크레아틴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 놓고 하는데요. 어 쉽게 보시면은 딱 찍어 보면 저희 병원 환자거든요 이거. 저희 병원 그 소아를 좀 찍었던 건데 보면은 여기를 딱 찍어서 보면은 NAA가 이렇게 증가되고 콜린이 증가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96인데 실제 이것도 보다 보니까는 논문이 금년 3 월인가에 벌써 이미 그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그 카디악 어레스트 이후에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구된 논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얘기하기를 NAA하고 그다음에 락테이트, 특히 락테이트가 상당히 그 여기에 대해서 센시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락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쟀을 때 크레아틴인의 락테이트가 0.14 이상이면은 대부분 이제 푸어 아웃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하이폭식 데미지가 이미 진행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MRS를 볼 필요도 없이 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요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경험들이 있을 테지만 MRI도 괜찮고 랩도 괜찮고 CT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안 깨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요. 예. CPC3로 그냥 우리 보면은 웃기만 하고 여기 뭐죠? 그게 트라키오스토미 돼 있고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에서 좀 유용하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는 부위는 이제 포스테리어리 뭐 아까 전에 그 포스테리어 쪽이 좀 더 센서티브하다고 돼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좀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고 뭐 베이잘 강글리아라든지 그쪽에서 주로 아직까지는 재는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예, 얘기를 했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좌장님 통해서 예. 너무 재미있는 강의 그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해 주신 그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실질적인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그 예예. 어레스트 환자에 대한 프로토콜 중에 예예. MRI를 초기에 바로 촬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언제 뒤에 다시 MRI를 촬영하시고 어떤 프로토콜로 좀 진행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 제가 지금 세종에 있지만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종도 마찬가지지만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환자분이 도착하고 ROC가 되고 바이탈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면은 바로 CT를 찍게 되고 CT를 찍음과 동시에 바로 MRI를 촬영합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뭐 스터디 목적도 있고 환자분들의 프로그노시스를 조기에 알기 위해서 예 보통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디퓨전 MRI만 주로 찍었었지만 현재는 제가 풀 MR, 인핸스 MRI로 해가지고 BBB 디스럽션까지 다 보기 위해서 인핸스 MRI로 다 찍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예. 아주 굉장히 좋은 병원에 근무하시는군요. 저희도 근데 저희 이제 순천향 부천병원 같은 경우는 MRI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국은 브레인 CT를 찍고 ICU에 올라가서 TTM을 한 다음에 이제 MRI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TTM을 5일 동안 사용합니다. 아까 보니까 되게 3일째 MRI를 찍으신 네. 것 같은데 이런 기관에서는 어떻게 TTM 사실은 이제 TTM 보통 3일 내에 끝나긴 하는데 보통 노모서미아를 한 이틀 정도 더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MRI의 어떤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예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머신을 그냥 달고 그러니까 TTM 머신을 달고 MRI 방을 가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5일 뒤에 그러니까 TTM이 다 노모서미아가 다 끝난 다음에 MRI실에서 MRI를 촬영을 추천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TTM 끝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우리 하이퍼서미아죠. 하이퍼서미아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MRI 그 뭐지 TTM이 끝나고 어느 정도 노름서미아가 끝난 다음에 72시간에 어느 정도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MRI실 예약해서 가는데 패드를 붙이게 되면은 그 MRI 특성상 워터잖아요 속에 뻔이라든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응급 MRI실에서 촬영을 합니다. 최대한 그 TTM이 끝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찍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왕왕 이제 이거 응급은 바로 저희들이 찍을 수가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근데 이 끝난 다음에 찍는 거는 어느 정도 예약이라든지 시간 타임에 껴들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72시간에서 96시간 사이에 다 찍게 되지만은 일부에서는 그 이후에 찍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72시간 이후에 찍으면은 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찍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덧붙여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분인데 아무리 MRI 찍어도 정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면은 뭐 2개월에 있다 찍어도 정상이고 3개월에 있다 찍어도 정상이고 1년 있다 찍어도 정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안 깨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멀티 모달리티로 이런 예우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좀 뭐 답변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임상에 직접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이런 예우 평가 판정 도구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신뢰하거나 이런 좀 염두에 두고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지표나 어떤 도구 방법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표라든지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주로 MRI를 하기 때문에 MRI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지만은 현재 그 바이오마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NSE라든지 이거는 바로 병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표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맡겨놓으면 한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외부에다 스탁하고 나오고 하면은 이미 뭐 MRI하고 나머지 뭐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쓰기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이미징하고 그다음에 EEG하고 그냥 NSE 세 개 조합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그냥 이건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게 렉 결과 이렇게 나와도 일단은 눈으로 보고 저거 많이 갔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하잖아요. 이게 렉 결과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림 한번 보여주고 이게 이만큼이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긍하시고 거기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전공의들도 보면 초반에 그렇게 소견이 나왔을 때 얘기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컨비니언스하다고 해야 되나 좀 편안해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섹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